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운동을 하며 즐겨 듣던 이곳에 제 사연을 남겨드려요. 10여 년 전 결혼을 앞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것이었어요. 남편의 장점이라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는 이야기요. 네 이모부가 정말 친구가 많았어.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모난 구석도 없고 해서 이 사람이라면 성격 차이는 안 생기겠다 싶었지. 그런데 웬걸? 평일이면 일한다 안 보이고 주말이면 친구 만난다 안 보이고 아주 내 남편인데도 남편 얼굴 볼 수가 없더라. 그놈의 동창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건지 갈 때마다 그렇게 옥장판을 가져오는 거 있지? 내가 아주 네 이모부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다. 성희 넌 절대 친구 많은 남자 만나지 마. 외톨이 만나 외톨이. 그래야 너만 바라보고 산다. 언니는 큰일 날 소리 한다. 성희야, 절대 안 된다. 내가 네 이모부 만날 혼자 다니는 게 불쌍해서 만나주다가 결혼까지 했거든. 지금도 어딜 가나 네 이모부가 날 따라다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필라테스 좀 배우려고 등록하려고 하니까 아니 네 이모부도 그러더라. 자기도 등록해달라고. 참나. 오늘도 여기 따라온다는 거 요 앞에 시장 간다고 하곤 따돌리고 혼자 온 거야. 난 아주 지긋지긋해. 같이 다니는 거. 제발 친구 좀 만나라고 해도 친구가 없단다. 그게 자랑이니? 그래서 주말에 직장 상사라도 만나서 술 마시라고 돈도 주고 있어 내가. 성희야, 외톨이 절대 만나지 마. 아주 껌딱지처럼 너한테 들러붙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건지 없는 사람을 만나라는 건지. 팔자들 좋은 소리 한다. 나 들으라고 자랑질들 하는 거지? 성희야, 그냥 결혼하지 마. 남자놈들 다 똑같아. 남자놈들 이상형이 누군지 알아? 마누라 아닌 여자가 이상형이라더라. 그저 바람 피울 생각만 하는 것들이 남자들이야. 성희 너도 조심해. 둘째 이모는 얼마 전 이모부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 이모 말이 끝나자마자 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희 엄마가 둘째 이모 등짝을 때렸죠. 넌 날 받아서 결혼 준비하는 애한테 그게 할 소리니? 망할 년. 결혼을 앞둔 제게 걱정되는 말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청첩장을 주러 간 자리에서 먼저 결혼한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가 될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야 돼. 어떤 거? 성격? 화를 잘 내시는지, 뭐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거? 아니, 머리숱이 많은지 적은지 꼭 확인해. 너 가발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난다. 명심해.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편이 되어버린 예비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예비 시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다행히도 머리숱은 굉장히 많으셨어요. 다음 수순으로 남편의 인간관계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았죠. 친구들이 몇 명이더라? 남편에게 친구는 딱 2명이었어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 1명과 그리고 다른 친구 1명이요. 중학교 때 친구 2명이 다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친구는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친구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할 일도 없었고 친구가 완전히 없는 외톨이도 아니라 저만 따라다닐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만나 밥을 먹을 때 보니 계산도 확실히 하더라고요. 서로 보증 돌아가면서 서주고 같이 인생 망하는 짓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술을 잘 안 마셨어요. 남편이 친구들 만나 서너 시간을 놀다가 헤어지는데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 끝날 때 보니 소주병에는 아직도 반병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카페를 가지 술집에는 왜 가는 거야? 아,
안주가 맛있거든. 뭐 술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 안 마시는 게 100배는 좋은 일이었죠. 무엇보다 형제라고는 남동생 한 명 있기에 저랑 부딪힐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좋아, 합격. 어? 뭐가 합격이야?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뭐 까다롭게 고르고 고른 건 아니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오랜 연애 후에 결혼을 했기에 적어도 남편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죠.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말하는 장점일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단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요. 저희 남편 거구입니다. 키가 190이에요. 몸에 살도 많아서 정말 곰 같아 보이는 남자예요. 한겨울에도 덥다면서 안에는 반팔 한 장 입고 겉에는 얇은 패딩을 입는 남자죠. 그 모습이 좋아서 처음에 만난 거였어요. 든든하게 절 지켜주고 저를 안아주면 제가 다람쥐처럼 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제 키는 160입니다. 비공식적 기록이죠. 하하. 공식 기록은 158이에요. 많이 작은 편이죠. 백화점을 가도 가끔 아동복 코너에서 옷을 사 입어요. 언니, 누구 옷 사려고요? 이게 지금 50% 세일 중이에요. 어머, 진짜 예쁘다. 조카 사주려고요.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사실 초등학생 조카 없어요. 제 옷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죠. 그만큼 제가 키도 작고 뼈통도 얇아 아동복도 무리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성인 옷을 입으면 꼭 수선을 해야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상형이 곰처럼 산처럼 큰 남자였고 때마침 제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였습니다. 아, 그 친구가 남편 중학교 친구예요. 저랑은 대학교 동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거구의 모습이 제가 남편에게 반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제 눈에는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저녁으로 우리 치킨 먹을까? 치킨? 치킨 좋지. 내가 금방 주문할게. 주말 저녁이었어요. 오랜만에 치킨이 먹고 싶어서 저녁으로 치킨을 먹었죠. 남편이 직접 주문을 했고 치킨은 30분 만에 배달 왔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달 오신 분께서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제게 넘겨주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봉지를 열어보니 치킨이 무려 3마리에 콜라도 큰 걸로 2통이나 들어있었어요. 여보, 누구 불렀어? 치킨이 왜 이렇게 많아? 부르긴 누굴 불러. 원래 치킨은 1인 1닭이야. 뭐 나야 이 덩치를 유지하려면 2마리는 먹어줘야 하고 콜라도 각자 하나씩 마시면 되는 거야. 1인 1닭? 나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이랑 엄마 아빠랑 넷이서 한 마리 시켜 먹었어. 그랬어요. 결혼 전 저희 집에서 네 가족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나눠 먹으면 남기는 거 없이 딱 알맞게 먹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서 닭 2마리를 먹어 치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덩치가 워낙 크니 먹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단위 면적으로만 봐도 제 4배는 되는 사람이니 남편 혼자 제 4배를 먹겠거니 했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우리 발이 되어준 남편의 차가 너무 오래되어 퍼져버리고 말았죠. 이미 구입할 때부터 연식 오래된 낡은 차를 구입했던 터라 골골거리던 차가 결혼하고 나서 마침내 완전히 퍼진 거예요. 수리비가 차 중고값의 10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폐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차가 좀 비싸야지 말이에요. 그게 여유가 없던 저희가 차 문제로 끙끙거리고 있자 둘째 이모가 나서 주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가 한 대 있는데 장롱 면허라 평소 운전을 안 하니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죠.
네 이모부가 차를 사달라 사달라 그리 유난을 떨어서 내가 큰 마음 먹고 한 대 뽑아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년이랑 전국 여행 다니려고 뽑은 거더라. 내가 열받아서 이혼하면서 저 차는 무조건 뺏어온 거야. 바람난 이모부가 내연녀와 여행을 하려고 산 차였어요. 아무렴 어때요? 그저 감사했죠. 저는 이모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하고 낼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한 지 2년도 안 된 새 차였어요. 차에 타니 새 차 냄새가 물씬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모가 준 차가 준중형이었는데 남편이 운전석에 앉으니 꽉 차는 거예요. 운전석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머리가 천장에 닿았죠. 이전에 타던 차는 오래된 차지만 그래도 크기가 큰 대형차였어요. 남편이 중고차를 사올 때 작은 차는 자기가 들어가면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큰 차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작아지니 불편했었나 봐요. 그냥 우겨 넣어서 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던가. 차한테 몸집을 키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줄여야지. 우리 이거 팔아서 좀 큰 중고차로 바꿀까? 우리 아이도 가지면 가지고 다닐 물건도 많을 텐데 다 안 들어갈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감사하게 차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낼름 파니? 당신이 치킨 3마리씩 안 먹고 1마리씩만 먹었어도 우리 그랜저 타고 다녔겠다. 말 나온 김에 다이어트 하자. 이렇듯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덩치로 인한 단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게 경제권을 잡고 있는 전 언제나 가계부를 쓰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를 닮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무슨 식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아니, 소를 키워도 사료비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겠다. 소? 아이, 오늘 메뉴가 소고기야? 아니, 오늘부터 저녁 메뉴는 하나로 통일이야. 밥, 찌개, 나물 한 종, 고기는 계란 부쳐줄게. 남편은 정말 대식가였어요. 이렇게 식비를 줄여도 워낙 많이 먹는 남편이기에 그 금액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죠.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어도 한 끼에 4~5근을 먹으니 남들이 매일매일 고기 파티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먹는 걸로 구박을 하면 사람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는 무슨 참외 훔쳐먹다 걸려서 주인에게 된통 혼난 강아지 마냥 꼬리 내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고기라도 구워주면 꼬리를 있는 대로 흔들면서 좋아라 하는 거죠. 남편의 이런 식습관은 시댁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편보다 더 거대한 거구입니다. 당연히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대식가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시아버지는 몸이 참 작으세요. 여리여리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뼈통도 얇으시고 근육도 별로 없으시죠. 네 시아버지가 어려서 무척 가난했잖니. 그래서 배고프면 길가에서 잡초 뽑아 먹고 나무 뿌리 캐서 먹고 에휴 저 양반 고생이 참 많아서 그래서 크다가 만 거야. 시아버지는 어려서 무척 가난했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인데 자식만 6명이어서 언제나 배고픔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밥만 배불리 먹게 해주면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며 일한 거죠. 평생 성실하게 사신 시아버지셨어요. 덕분에 말년에는 정말 배고픔 모르시고 풍족하게 사셨죠. 그런 이유로 먹는 것에 한이 서린 시아버지는 언제나 밥상은 풍족하게 해야 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음식 솜씨를 1순위로 보고 시어머니와 결혼하셨으니 밥상이 얼마나 풍족하고 맛있었겠어요. 저도 간혹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올 때면 꼭 2공기씩 밥을 먹곤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밥상으로 밥을 먹은 남편은 얼마나 매일매일 폭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무리 드셔도 살이 안 찌시더라고요. 저 양반은 체질이야. 어려서 워낙 못 먹었으니 체질이 그렇게 바뀐 거지.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아니면 벌써 굶어 죽었어, 저 양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대식가 남편으로 인해 식비는 나날이 부담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핸드폰으로 무엇을 그리 보더라고요. 곁눈질로 남편이 보는 것을 보니 글쎄 핸드폰으로 남이 먹는 것을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흔히들 먹방이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남이 먹는 걸 왜 그렇게 보는 거야? 대리만족이지. 어여, 줘봐. 아이, 보쌈, 죽여지지 않아? 아이씨. 아니, 내 배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보는 걸로 대리만족이 된다고? 이해가 안 가네. 당연히 대리만족이 되지. 와, 저 한 입에 다 넣는 거 봐라. 진짜 맛있게 먹네. 저는 먹방이라는 영상을 안 보기에 황당하다 생각하며 돌아누워 잠을 청했어요. 남이 먹는 영상을 보며 대리만족이 된다는 남편 말이 어이가 없었죠. 내가 배고픈데 남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더 배가 고픈 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리만족이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더라고요. 남편이 현관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야? 아이, 미안. 내가 배달을 시켰는데 그만 초인종 누르지 말고 배달 완료 문자만 달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아, 일어난 김에 이것 좀 먹고 잘래? 이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내일 출근 안 해? 아이, 금방 먹고 자야지. 그냥 자려고 했는데 나도 보쌈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이 화상아, 대리만족 된다면서 이게 대리만족이냐? 결국 그날 남편 등짝을 세차게 때렸어요. 무슨 등판이 그리도 큰지 제 작은 손으로 때리니 큰 북을 닭발로 두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만 아팠죠. 너 혼자 다 먹으라고 말하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 정말 혼자 다 먹었더라고요. 이상해 정말. 아까부터 뭐라고 자꾸 중얼거려? 너도 슬슬 시작이구나? 뭐가 시작이야? 내 남편 놈은 대체 왜 그렇게 살까 하는 고민하는 거 아니야? 어머, 내가 무슨 말 했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내가 그러고 있으니 알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남편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대식가 남편 식비를 감당하다가 이대로 내 집 마련은커녕 남편 키우기 하다가 내 삶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죠. 에휴, 난 그래도 네가 부럽다. 밤길에 네 남편이랑 다녀봐. 얼마나 든든하겠어?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어도 네 남편 보면 바로 오줌 지리고 도망갈걸? 내 남편 봐라. 비리비리해서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밤에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나한테 빨리 나가보라고 한다니까. 그래? 네 남편 정도면 비리비리한 건 아니지. 그 나이에 뱃살도 하나 없어서 머리 펴놔도 오태가 나더라. 인연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야, 난 내 남편이 뚱뚱해도 괜찮고 말라 비틀어진 멸치였어도 좋으니 제발 머리숱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머리숱 많다고 자랑하더니 어느 날 머리가 뭉탱이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무슨 털갈이 하듯이 빠지더라니까. 무슨 1년에 10년 단위로 늙어가는 것 같아. 요즘은 사람들이 내 남편 40대로 보더라. 친구의 말에 다들 슬픈 눈으로 그 친구를 토닥여줬어요. 각자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고민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죠. 말은 안 하지만 남편도 제게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술 한 잔에 또 치킨 3마리를 시켜 뜯어먹을 때
제가 넌지시 물었죠. 맥주 한 캔에 얼굴이 벌개져 취기가 올라온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나한테 불만 없었어? 불만? 아이, 글쎄, 딱히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괜찮아. 만약 불만이 있다면 내가 고쳐볼게.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불만이 있다는 거였죠. 다만 제가 화낼까봐 말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 안 낼 테니 말해보라고 살살 어르고 달랬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길래 제가 먼저 말했죠. 난 당신이 많이 먹는 게 좀 불만이야 라고 말하니 남편 아랫입술이 대빨 나오는 게 보였어요. 삐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다시 물었어요. 당신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불만? 아이, 사실, 고치기 좀 힘든 불만이긴 한데, 또 마냥 못 고치는 것도 아니기는 해.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래? 어떤 건데? 돈이 들어도 해결되면 생각해 볼게. 사실, 당신, 가슴 작은 거, 큰 불만은 아니야. 그냥,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거지. 지금은 가슴이 너무 없으니까, 당신도 속옷 입기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뭐라고? 이 미친놈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엄지공주 같다면서 자기 품에 넣고도 한참 남는다는 둥, 업고 다녀도 업은지 모르겠다면서 아담한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와 가슴이 작아서 불만이라고요. 그걸 떠나 가슴이 작으니 속옷 입기가 불편하지 않냐고요? 왜요? 그냥 너 가슴 없으니 그냥 속옷 입지 말라고 하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들고 있던 닭다리를 던져버렸어요. 자기야, 화 안 내겠다면서 왜 아까운 닭다리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가슴 없으면 브래지어도 못하냐? 나도 결혼하고 황당했어. 그러는 넌 키랑 덩치는 평균 이상인데 왜 소중이는 평균 이하인데? 키랑 같은 비율로 자랐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할 말 있나요? 제가 속 좁은 년이죠. 불만을 솔직히 이야기하자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폭발해버리고 말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참 서럽고 화가 나 그렇게 쏟아내고는 침실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자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콤플렉스였던 부분이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 별명이 임초딩이에요. 키랑 몸매가 완전 초등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친구 중 한 명이 정말 키도 크고 늘씬한데 가슴이랑 엉덩이는 엄청 큰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친구 포함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었죠. 욕탕에 들어가는 글래머 친구와 저를 보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무슨 엄마랑 초딩딸이 손잡고 가는 것 같은데? 딸, 엄마한테 때밀어 달라고 해. 나오면 이모가 바나나 우유 사줄게. 그때부터 제 별명이 임초딩으로 굳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아니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었죠. 한 주간은 남편이 제 기분을 살피며 설설 기는 게 보였어요. 저도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죠. 제가 먼저 말을 꺼내놓고 화만 냈으니 말이에요. 다만 화해를 할 명분과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생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번 시아버지 생신은 집에서 간단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전날 미리 가서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하루 자고 오곤 했는데 이번 생신에는 미리 오지 말고 당일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무슨 음식 재료를 준비할지 무엇을 만들어 갈지 여쭈었더니 글쎄 시어머니께서 모두 만들어 두었으니 그냥 몸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몇 가지씩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그냥 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생신 당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가서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정말 준비한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미역국과 쌈채소, 그리고 약간의 수육 정도가 다였죠. 저도 은근 시어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먹겠거니 생각에 기대를 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엄마 밥 배 터지게 먹겠다며 기대를 했는데 음식 가짓수가 정말 적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 생신상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죠. 네 시애비가 말이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잖니. 아니 글쎄 혈색소인지 뭔지가 아무튼 그게 글쎄 10이 넘는다는구나. 혈색소? 아이, 그게 뭐야? 무슨 색을 내는 거야? 당화혈색소요? 그래 당화혈색소. 그래 큰아가가 말한 거 그거. 아무튼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 양반 당뇨가 심하니 단 것도 먹지 말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아니면 합병증으로 금방 죽어버린다니 내가 어쩌냐. 내가 맛있는 거 해줄수록 이 양반이 일찍 죽어버린다니 안 차려주는 수밖에.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진단의 기준이 되는 수치였어요. 그 수치가 10이 넘는다면 시아버지는 당뇨가 꽤나 심한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둘째 이모가 당뇨가 심해 합병증으로 고생 중이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시부모님 당뇨는 챙기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남편만큼 많이 드시진 않았어요. 마르기도 하셨기에 당뇨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랬대요. 근육이 없고 운동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특히 위험하다고요.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시아버지 허벅지는 제 남편 종아리보다 가늘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당뇨 진단으로 시어머니는 식단을 확 줄여버리신 것 같았어요. 밥은 평소 반 그릇만 주셨고 미역국과 쌈채소만 많이 주셨죠. 그런 밥상을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바라보며 깨작거렸습니다. 우린 당뇨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리도 이렇게 먹어? 우린 그냥 먹어도 되니까 아이 그냥 평소처럼 차려주시지. 게라게 죄다 풀뿐이 없네. 아이 고기 못 먹어서 벌써부터 빈혈이 생기는 기분이야. 형 뭐라도 하나 시킬까? 여기 매운 등갈비찜 하는 곳 새로 생겼는데 배달 되려나? 급기야 밥상 앞에 앉아 먹을 게 없다며 배달 어플을 찾아보는 서방님이었어요. 매운 등갈비? 적당히 해. 당신도 정상 아니야. 그런 서방님에게 한마디 하는 동서였죠. 뭐가 정상이 아니냐는 말에 동서가 말했어요. 서방님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당뇨 위험군이고 지방간의 콜레스테롤 등등 몸 상태가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말하기를 일단 정상 체중까지 몸무게를 빼라고 했다네요. 서방님은 남편보다 더 뚱뚱한 축에 속했어요. 시아버지에 이어 서방님도 당뇨라고 하니 저도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쓱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다 밥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예 아버지도 봐요. 밥 먹고 소파에 기대 TV만 보시지. 그리고 넌 밥 다 먹고 그렇게 단 거를 찾지?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시지. 남편의 말에 서방님이 발끈했죠. 형도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당뇨 체크를 해보자고 했어요. 마침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당뇨 체크를 해주신다고 혈당 측정기를 사다 두셨더라고요. 왜 작은 수지침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서 기계에 피 한 방울 넣으면 혈당 수치 알려주는 측정기 있잖아요. 식사 시작하고 2시간 후 체크를 해서 혈당이 200이 넘으면 당뇨고 140에서 200 사이는 당뇨 위험군, 그리고 140 이하는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미역국에 밥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죠. 가장 먼저 시아버지가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다행히도 145 정도가 나왔어요. 검진 결과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서 최근 정상 범주까지 점점 내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서방님이 체크를 했어요. 180.
순간 시어머니가 아이고를 연발하셨죠. 동서는 서방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건강검진 이후 관리를 했는데 수치가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서방님이 평소 몰래 무엇인가를 훔쳐먹으며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었어요. 거의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서방님의 수치 180에 남편이 서방님을 비웃었죠. 서방님 뱃살을 잡으며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요. 이어서 남편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새아가를 걸고 넘어져 이거사? 바늘에 찔리는 게 무서운가 본데요, 어머님? 무슨 소리야? 당신도 걱정이 돼서 그렇지. 일단 해봐. 혹시 모르잖아. 말은 당뇨. 못 들어봤어? 그게 더 위험한 거야. 남편 말에 저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114 정상 수치였죠. 바로 남편한테 측정기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비장한 표정을 지어가며 천천히 측정을 시작하더라고요. 수지침으로 찌르기 전 알코올솜으로 손가락을 닦는데 무슨 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 시간 끌고 빨리 찔러. 덩치는 코끼리만 하면서 무슨 겁이 그리 많아? 제 말에 남편이 눈을 질끈 감고 수지침을 찌르더군요. 악하는 큰 외침과 함께 목이 눈물 같은 피가 남편 손가락에서 간신히 기어나왔죠. 바로 측정기에 대고 당뇨 수치를 기다렸어요. 288. 눈을 의심했습니다. 288? 가족 모두가 당황했어요. 서방님 혼자 신나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하며 측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했죠. 결국 남편은 다른 손가락을 찌르며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요. 하지만 결과는 패닉 그 자체였어요. 292, 310, 298, 323. 오류 같다는 남편 말에 무려 5손가락이나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한 가지로 통일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 당뇨였습니다. 퍽퍽퍽 시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때리셨어요. 나중에는 곰 같은 놈 때리니 자신의 손이 아프다며 전기 파리채를 가져와 때리셨죠. 전기 버튼을 누른 채로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생신은 남편 당뇨 확진으로 마감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밥 먹고 술 먹고 콜라 앉은 자리에서 한 통씩 다 마시고 또 아이스크림 2개씩 먹고 이러니 당뇨에 안 걸리니? 어? 이제 어쩔 거야. 세상에 나이 40도 안 돼서 중증 당뇨? 쉰쯤 되면 나 과부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이제 당신 식단 관리할 거야. 설탕 들어간 거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밥도 반 공기씩만 먹어. 간식은? 나 죽으면 내 장례식장 와서 먹던지 말던지 하고 그 전에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스크림이고 과자고 젤리고 그 어떤 간식도 못 먹어. 알았어? 간식은 그렇다 치고 밥 반 공기는 너무하다. 자식 결혼식도 못 보고 죽고 싶어? 내 말에 토달지 마. 나 진짜 화났어.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눈도 멀고 손가락 발가락 자르다가 나중엔 발을 통째로 잘라버리는 게 당뇨야. 우리 이모가 왜 운전 안 하고 우리한테 차를 준 줄 알아? 이모가 운전하다가 저혈당 쇼크 와서 기절했었어. 그래서 가드레일 들이박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 운전을 못해 이모가. 알았어? 둘째 이모가 당뇨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에 잘 알고 있었어요. 당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요. 하지만 남편은 당장 몸에 이상이 없으니 겁을 안 먹더라고요. 저녁 먹고 또 TV를 보며 누워서 과자를 먹더라고요. 뭐하니? 지금 내가 어디까지 악마가 될 수 있나 테스트 해보는 거야? 무섭게 왜 그래? 그냥 입 심심해서 먹는 거야. 내놔, 당신 당뇨야.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당신이 의사야?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놔. 진짜 괜찮다니까. 칼로리 얼마 안 돼.
알았어. 먹어. 그리고 도장 내놔. 내 도장? 그건 왜? 화장대 안에 있을걸? 화장대? 알았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 그제야 남편은 달려와 제게 사과를 하고는 과자를 그대로 버렸어요. 당뇨의 무서움을 모르는 남편이기에 제가 강하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었죠. 우선 먹는 밥을 반 이하로 줄였어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했죠. 당연히 단당류는 모두 제한했고요. 일단 남편 몸무게를 정상 체중으로 만드는 게 시급했어요. 식사는 방울토마토나 야채를 먼저 한가득 먹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의사들 말처럼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인 두부나 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아주 조금 주었죠. 같은 걸 먹어도 순서만 바꿔서 먹으면 혈당이 크게 안 오르더라고요. 당을 안 쓰니 음식은 평소 먹는 것보다 덜 달았어요. 그러니 남편 입맛에는 맛이 없게 느껴졌나 봐요. 처음에는 아주 남편이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 족발 보쌈은 딱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조금만 양을 정해서 줬어요. 하지만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가공 음식은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출근하는 남편을 거실 창문에서 보고 있으면 길 가다가 으엉 하며 포효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마치 성난 한 마리 곰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남으려면 식습관을 바꿔야죠. 그렇게 몇 달 힘겨운 습관 고치기를 했습니다. 야식도 끊고 밀가루와 설탕도 최소화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몸무게가 줄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조금씩 늘기도 했어요. 당신 나 몰래 뭐 먹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주는 도시락만 먹어. 그래서 배고파.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니 진짜 무서운 병이더라고. 그저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왜 몸무게가 잘 안 빠질까 의아했어요. 식단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며 집 청소를 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방이 3개인데 그중에 가장 작은 방이 남편 개인 방이에요. 그냥 남편 컴퓨터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게임기, 그리고 남편 옷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워낙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마침 제가 회사 창립 기념일로 쉬는 날이었기에 그날 날을 잡아 대청소를 해주었죠. 그런데 모니터 받침대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다가 이상한 종이가 삐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니터 받침대를 들어 그걸 빼보고는 경악을 했죠. 글쎄, 월세 계약서였어요. 주소지를 보니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계약자는 남편이었고요. 대체 저 원룸이 무엇인지 화가 치밀었죠. 생각나는 건 단 하나였어요. 와, 가지가지 한다. 이 인간이 바람을 피워? 나 하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결혼했더니 내 뒤통수를 감히 이렇게 쳐? 그래, 넌 죽었어. 바로 그 원룸으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더라고요. 여기서 남편 놈이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천불이 났습니다.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 원룸 앞에 서니 할 게 없더라고요. 조용한 곳이 집안에 사람도 없어 보였어요. 확인차 초인종을 눌러보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는 문 잠겼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에 무턱대고 원룸 비밀번호를 막 눌러봤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도 눌러보고 1234도 눌러보고 남편 생일도 눌러보았죠. 모두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딱 마지막으로 저희 결혼 기념일을 눌러보았는데 문이 열리대요. 와, 넌 내 손에 곱게 죽긴 글렀다. 참나, 네가 미쳤구나.
바람나서 내연녀랑 뒹구는 집 비밀번호를 우리 결혼기념일로 설정해둬? 잠깐, 이거 나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거 아니야? 혹시나 들켜서 내가 찾아오면 이거 치고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는? 그래, 받아주마. 오늘 너 죽고 나 산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역시 아무도 없었죠. 작은 방과 화장실이 전부인 원룸이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주 작은 방이 하나 더 나오는 옥탑형 원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지만 여자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꼴에 철두철미하게 다 숨겨뒀다 이거지? 너 사람 잘못 봤어. 저는 그대로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조그마하게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죠. 이곳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뒹굴었다는 생각을 하니 이가 갈렸습니다. 요즘 부쩍 야근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분명 야근이라 거짓말하고 이곳에서 미래를 즐기는 것이겠죠. 현장을 급습하겠다는 생각에 제 신발을 숨겨두고 옥탑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방형이라 옥탑에서 그대로 아래 원룸방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숨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둑어둑 해가 졌어요. 집안이 캄캄해지자 저도 모르게 노곤해지더니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TV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놀라서 숨죽여 아래 방을 보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는 남편놈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숨죽여 내연녀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놈이 치킨에 콜라, 족발을 한 상 차려서 우걱우걱 먹으며 TV를 보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옥탑에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슬그머니 나와서는 남편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렇게 야구를 보며 껄껄거리던 남편은 순식간에 치킨과 족발을 해치우고는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군요. TV를 끄더니 집으로 돌아가려 일어서 돌아서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으악! 다 드셨어요? 맛이 어때? 최후의 만찬이. 만족했니? 어? 이제 죽을 시간이네. 어떻게 죽여줄까? 말해. 고통 없이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내려가 제 구두로 남편을 두들겨 팼어요. 덩치가 크다 보니 휘두르는 대로 맞더라고요. 이 인간아, 내가 너 건강 그렇게 생각해서 도시락까지 아침잠 줄이면서 만들어줬는데 그러다가 나 코피도 났어. 네가 어쩜 이러냐?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 남편을 패다 보니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너랑 끝이야. 사별보단 이혼이 낫겠어. 이혼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그게 빈다고 수습이 되나요? 그대로 이혼하자고 말하고는 친정집으로 가려 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막상 닥치니 친정 부모님 생각에 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걱정하실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연차 내고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요. 제 전화기는 남편 전화와 문자로 불이 나더라고요. 그냥 다 씹었어요. 제 별명이 임초딩이었죠. 제 몸매가 초딩인 것도 있지만 성격도 초딩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회피형으로 삐져요. 사생결단식으로 그 사람과 끝까지 단판을 내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고 손절해버리는 스타일이 접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남편 안 보고 그냥 이혼하려고 했죠. 그렇게 제주도에서 3일째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일러 바쳐? 덩치값도 못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인간아. 성질을 내며 전화를 받았죠. 시어머니 전화까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저는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바로 제주공항으로 달려가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를 아무거나 잡아 탔죠. 바로 서울로 날아갔어요. 큰아가, 어쩌면 좋니? 네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신다. 네? 쓰러지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119에 신고하셨어요? 그래, 신고는 이미 했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어쩌면 좋니? 그 전화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시댁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제주에서 바로 비행기를 잡아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알려준 병원에 도착한 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고 반나절이 훨씬 지나서였어요. 아버님은? 남편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아까 수술실에 들어가셨어.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오시오. 심장 마비신 것 같아.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대. 정정하신 분이셨어요. 당뇨도 있으시고 몸도 왜소하셨지만 나이에 비해 다른 병은 없으셨죠. 당뇨 이후 산도 자주 다니시고 동네에서 가벼운 조깅도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심장마비라니 황망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으셔서 119를 빠르게 부른 것이고 119의 지시에 따라 시어머니가 어설프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시아버지는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셨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7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위기를 넘기셨어요. 천만다행이었죠. 그날 이후 제가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몸을 회복 못하고 있으셨기에 동서와 제가 돌아가며 시아버지를 모셨죠. 당신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이 일을 어찌 수습했나 몰라.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망할 식탐이 내 머리를 지배했었나 봐. 정말 미안해. 고맙다니? 나 당신 용서 안 했어. 그냥 내 결혼 생활 중에 나한테 잘해주신 시부모님에 대한 도리로 마지막 며느리 노릇하는 거야. 아버님 퇴원하시는 날 우린 이혼이야. 영원히 남이라고. 굿바이. 알아들어? 날 속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넌 끝났어. The end. 제 말에 남편이 바로 또 넙죽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놈의 무릎은 참 값싼 무릎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남편에게 저는 냉정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계약한 원룸은 회사 부장님이 혼자 살던 집이래요. 기러기 아빠였던 부장님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캐나다에서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캐나다로 갔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살던 원룸 계약이 반년 정도 남았기에 3개월 정도 대타로 살 단기 세입자를 구했대요. 그걸 들은 남편이 집과도 가까우니 3개월만 숨어서 먹을 것을 먹는 아지트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이야. 계약서 봐. 단기 계약이잖아. 그리고 부장님하고 삼자 통화도 시켜줄 수 있어. 여보, 내 연녀? 그런 거 없다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진짜로 당신 말 잘 들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평생 오이만 먹고 살려면 내가 당장 그렇게 할게. 끝없는 남편의 사과에 결국 용서해주고 한 번만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주는 식단으로만 밥을 먹을 것, 그리고 운동을 할 것, 한 번만 더 속이면 전 재산 제게 주고 합의 이혼하겠다는 각서 3가지였어요. 남편은 절대 3가지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제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죠. 그렇게 한 번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음 주쯤 시아버지가 무사히 퇴원을 하시고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시아버지의 요청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죠.
식단은 저와 시어머니가 상의를 해서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식사 당일 남편은 오이가 참 맛있다라며 제 눈치를 보며 야채 위주의 식사를 했죠. 그 식사 자리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서방님이었죠. 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가 하나도 없네. 아이, 삼겹살이라도 굽던가요. 아버지도 태어나셨는데 든든하게 고기를 드셔야지. 아이, 무슨 풀이랑 두부만 먹어요. 네? 이럴 거면 저 그냥 나가서 먹고 들어올게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서방님 등짝을 퍽 하고 때리쳤죠. 제가 닭발만한 손으로 남편 등을 때릴 때와는 완전 다른 소리가 나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매일 고기 5근씩 먹고 그것도 부족해 밥도 서너 공기씩 먹고 어? 아이스크림에 콜라에 과자에 단 것만 달고 살면서 야채랑은 원수 줬어? 너 아직도 당근 못 먹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반찬 투정이야. 언제까지 쓰레기 전박이 저팔계로 살래? 남편의 전박이 저팔계 소리에 동서가 웃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서방님 눈 옆에는 아주 큰 점이 있고 몸매는 저팔계 같아서 어려서부터 전박이 저팔계가 별명이었대요. 뭐야, 형 왜 이래?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좀 달라져봐. 가족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건강해져 보라고. 평생 단 것만 찾다가 당뇨 걸리고 비만 걸린 우리잖아. 너 한 번이라도 몸짱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냐? 언제까지 숨어서 기름진 닭다리나 뜯고 있을 거야? 남편은 무언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싶었나 봐요. 무척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동생을 훈계하는데 저와 동서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웃음을 참느라 죽을 뻔했죠. 마지막 숨어서 기름진 닭다리를 뜯는다는 말에서는 저는 숨 넘어갈 듯 컥컥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동서와 제가 고개를 돌리고 컥컥거리고 있자 저희가 감동받아 울고 있다고 착각했나 봐요. 더 의기양양해져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가족들 앞에서 멋진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보자고. 할 수 있겠냐, 동생아? 준비됐냐, 동생아? 형의 그 연설에 또 서방님은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정말 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슬그머니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서방님은 둘이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다이어트하자 몸짱되자 외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저는 동서와 남자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방불도 안 켜고 이불 속에 조용히 앉아 있으셨어요. 제가 불을 켜려고 하는데 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말씀과 다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놀라 급히 손수건을 들이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죠. 한동안 시어머니 등을 쓸어들이며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어요. 네 시아버지가 평생 배고파하며 살아왔다기에 내가 맛있는 음식 해주면서 평생 살아왔다. 자식놈들도 그렇게 키웠고 내가 주는 음식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아들놈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그래서 더 주고 더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 나 때문이다. 얘들이 그 몹쓸병에 걸린 것도 다 나 때문이야. 아마 네 시아버지 쓰러진 것도 내가 나쁜 음식만 만들어 먹여서일 거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더 조심스럽게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음식을 해주신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아들 둘이 당뇨에 걸리니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뇨는 그이가 운동도 안 하고 콜라나 과자 같은 음식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어머니 음식 때문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음식 먹어봐서 알아요. 국 하나를 끓이시더라도 그 안에 단순 음식 재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재료 하나도 대충 손질하신 게 하나 없었어요. 거실에서 아들들 보세요. 저 사람들이 단순히 밥을 먹고 저만큼 자란 게 아니라 어머니 사랑을 먹고 자란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한동안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과 서방님의 운동만이 살 길이라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그렇게 시끌시끌한 밤이 지나갔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건강식을 먹어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풀과 두부만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건강하지만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것이 시어머니의 새로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같은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시어머니셨기에 젊은 저와 동서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는 당연히 시어머니 뜻을 받들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식단은 건강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손맛으로 맛도 잡았죠. 반찬 투정쟁이 서방님의 입맛도 잡았으니 말 다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저는 운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집 앞 호수공원을 뛰며 운동을 시작했죠. 난 달려서 이 넓은 공원을 2바퀴나 뛰는데 왜 당신은 자전거로 돌아?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난 여기서 살 더 빼면 즉사야. 쉰소리 그만하고 빨리 달려.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서 달려. 남편은 매일 6km에 달하는 호수공원 조깅 코스를 2바퀴씩 뛰어서 도는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남편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저도 참 저질 체력인가 봐요. 남편은 달려서 매일 12km를 뛰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 것도 벅차더라고요. 그러던 운동 2일차였어요. 그날은 남편을 따라가는데 전날 무리를 해서 그런지 유난히 더 힘들었습니다. 속도 울렁거리고 어지러웠죠. 그러다가 빈혈이 생기더니 그 이후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기절을 해서 그대로 호수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달려와 저를 건져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온 거였어요. 선생님, 운동만 하면 어지러워요.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 혹시 무슨 병인가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뇌종양이 비슷한 증상이던데. 제 말에 갑자기 남편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뇌종양이라고요? 선생님 아니죠? 그렇죠? 말도 안 돼, 뇌종양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제 거 우리 아내한테 기증할게요. 뇌종양이라는데 남편은 무슨 기증을 말하는 걸까요? 남편 뇌는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뇌종양 아니세요. 걱정 마세요. 보통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신체 활동을 하면 피 속의 산소가 근육으로 쏠려서 상대적으로 뇌와 장기 쪽 피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잠시 어지럽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죠. 걱정 마세요. 아무 이상 없으세요. 다만 근력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환자분께서 조금씩 운동을 하셔서 기초 체력을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숙인 저희 부부였어요. 병원에서 나온 저를 남편은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도착한 곳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또 사고 날 것 같아. 당신도 오늘부터 운동이야. 그렇게 헬스장 등록을 하고 제 근육량을 검사해 보았어요. 남편은 큰 살덩어리 몸에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무게로 인해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가 있었나 봐요.
물론 이건 남편 추측인데요. 결과는 생각보다 근육량이 높았어요. 같은 나이 남성 평균보다 높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아내분은 좀 심각하시네요. 평균의 거의 절반 못 미치게 나오셨어요. 이 정도면 정말 운동과 담을 쌓고 사신 건데 대체 어떤 삶을 사신 건지. 일단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몸매만 초딩이 아니라 근육량도 초딩이었어요. 성인 여성 근육량의 절반뿐이 안 되는 정말 쓰레기 체력이었습니다. 운동 안 한다고 남편에게만 잔소리한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남편을 슬쩍 쳐다보니 저를 보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과 헬스장을 다니며 꾸준하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정상 근육량을 목표로 운동을 했고 남편은 몸짱이 되겠다면서 미친 듯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가끔 서방님 내외를 만나면 남편과 서방님은 운동 이야기뿐이 안 해요. 물론 볼 때마다 서방님 몸도 변하고 있었죠. 점점 살이 빠지는가 하더니 어느 날 보면 한눈에 봐도 탄탄해 보일 정도로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돼지 형제들이 근육돼지 형제들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저와 동서는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지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임신 중이기에 운동을 잠시 쉬고 있어요. 그저 집에서 가벼운 요가 정도만 하고 있죠. 어서 출산을 하고 남편과 운동을 다니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